아이 마음. 부모가 화내고 소리칠 때만 상처받는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너는 또 왜 그러는 거니? 별 생각 없이 던진 습관적인 말에도 아이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줄 때,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해요. 반면 자기 마음을 부모가 이해하고 있거나 알기 위해 노력할 때는 아무리 화내고 혼내도 일시적으로 위축될 뿐 금세 회복하곤 하죠.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에 제가 책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로잉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다랑 작가님이 지어주신 책이고요.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이 책은 지금 요즘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8살, 5살 이렇게 두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살짜리 둘째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첫째 아이도 5살 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의 포커스는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이제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고 막연하게 헤매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많이 잘 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목차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내 아이를 위한 심리학 공부, 심리학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3, 파트 4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또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들 중에서 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 요즘 저에게 좀 잘 맞는 부분들도 선택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부분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실게요. 아이는 쉴 새 없이 자라고 계속 변할 거예요. 부모들은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의 기간과 아이가 태어난 뒤 돌까지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갖곤 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목 가누기부터 걷기까지 세세한 발달 단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말을 곧잘 하게 되고 걷고 뛰는 등 기본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아이의 발달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나요. 영유아 검진을 받으면서 때때로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잘 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죠. 그런데 사실 아이는 계속 발달하는 중이에요. 눈에 확 띄지 않아도 감정이나 언어 발달처럼 중요한 영역들이 부지런히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이의 정서 역시 계속 발달하고 있답니다. 출생 후 처음 한두 해 동안 아이의 정서는 분노, 슬픔, 기쁨, 놀람, 공포 등과 같은 기본 정서만 느끼지만 커가면서 아이는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부러움, 자부심 같은 2차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가 볼 때 당혹스러운 행동도 불쑥 하곤 해요. 부모들을 상담하며 다양한 고민을 듣다 보면 아이가 지금도 계속 발달하는 중이라는 것을 잊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아이에게는 아직도 남은 발달 과정이 많고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닌지 오해해서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당연히 미숙하고 지금 순간에도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발달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은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전생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걷기나 말하기처럼 특정 시기에 빠르게 발달하는 영역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달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게다가 이 발달의 정의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계속 자라는 중이에요. 그러니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역할을 막 시작한 우리도 부족하고 미숙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 당연히 부모로서는 성숙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발달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 부모인 나 자신과 아이의 미숙함을 덜 불안해하며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을 갑자기 거부한다면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출근해야 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무섭고 난감한 말이 또 있을까요? 힘든 돌쟁이 시절이 지난 뒤 그보다 더 힘든 어린이집 적응 기간을 거쳐 드디어 부모는 한시름 놓고 자유시간을 만끽하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할 때 갑자기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갈래 라고 떼쓰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은 철렁 내려앉지요. 그럴 때 부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하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계속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어린이집에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육아 문제를 풀 때는 아래의 삼각형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의 현재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은 단순하게 환경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발달이나 아이의 기질적 특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등이 아이의 환경과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하는 원인을 알려면 어린이집이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기질 특성, 부모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다양하게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원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다가도 다시 불안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에 잘 다니다가도 다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거부하는 모습은 발달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약 3개월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당연히 주 양육자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 점차 어렴풋이 세상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 덕분에 세상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6개월이 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던 존재가 주 양육자임을 깨닫고 특정 대상을 제대로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낯선 사람은 피하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마 껌딱지 시기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돌 전후로 아이는 스스로 걷고 움직이게 됩니다. 주 양육자와 나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원하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독립의 시기이죠. 아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롭고 재미나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낯설었던 어린이집도 막상 가보면 흥미로운 자극이 많아 즐겁게 놀고 적응하기 시작해요. 물론 아이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재접근기라는 2차 껌딱지 시기. 그런데 낯선 곳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도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곤 해요. 세상이 재미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비빌 언덕인 양육자를 다시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가 바로 마가렛 말러가 이야기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재접근기예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갈팡질팡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면 아기 동물들이 부모와 떨어져 신나게 놀다가 느닷없이 울거나 부모에게로 돌아와 안기는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갔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양육자에게 재접근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이야기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잘 적응해서 놀던 아이가 왜 갑자기 불안해하는 걸까 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돌 이후 3세 전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독립과 재접근을 반복하는 것은 36개월 미만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종종 그 시기를 지난 아이가 즐겁게 잘 다니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원인 1. 아이가 다니는 원의 환경에 변화가 있나요? 우선은 아이의 어린이집 환경에서 바뀐 것은 없나 확인해 봐야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어른인 우리의 생각처럼 크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선생님이 바뀌거나 선생님이 무섭게 하신 것도 아니고 큰 변화도 없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나면 아이들이 느낀 환경 변화는 사소한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에너지가 넘치고 다양한 자극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이라면 문득 어린이집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기간마다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다르기에 그 교육 방식과 아이가 선호하는 활동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유독 어느 면에서 발달이 빨라 또래와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놀이 대상인 친구들이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는 또래보다 더 정교하게 상상놀이가 되는 편인데 또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원에서의 놀이가 재미없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영향을 잘 받는 아이라면 시끄럽게 소리 지르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친구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또한 자기가 혼나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혼이 나는 상황, 선생님이 화를 내는 상황을 자주 접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눈치껏 행동하는 아이들이니 주변의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죠. 예민하거나 낯선 상황에 불안을 쉽게 느끼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잠깐이라도 바뀌거나 낯선 재료를 사용하는 수업이 많아져도 견학이나 소풍이 잦아져도 등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즉각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고민되는 행동이 아이에게 나타났을 때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아이의 성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원인 2. 아이와의 관계가 소홀해졌나요? 아이가 갑자기 등원 거부를 한다면 요즘 부모가 아이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 아이를 너무 통제한 건 아닌지, 또는 질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특히 나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 와 같이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고집과 비협조, 잘 해오던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와 집중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는 등의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아이의 등원 거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의 등원 거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아이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욕구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해요. 원인 3. 아이도 원의 사회생활이 피곤한 건 아닐까요?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즐겁기만 한 공간이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규칙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장난감도 나누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죠. 우리가 회사 다닐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푹 쉬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주중에 반복되는 일상을 버텨낼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를 충전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에서의 생활을 잘 견뎌내며 성장할 힘을 만들려면 아이에게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에게 충전이란 그토록 원하던 부모와의 시간이고 하고 싶던 걸 내 마음대로 해보는 자유놀이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채워져야 아이도 자신의 세계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 거부를 한다면 아이에게 심리적 충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땐 아이에게 하원 후 엄마 아빠와 놀이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와 어떤 놀이를 할까? 하고 말을 건네서 아이가 기대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 마음에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이가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이는 천천히 꾸준히 자란다는 점이에요. 지금 아이는 여전히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작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거든요. 아이의 자라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가끔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그러한 더딤과 후퇴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며 아이 안에는 그것을 극복해낼 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좋은 습관. 아이가 스스로 잘하던 것을 갑자기 해달라고 하며 의존하거나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거부하면 부모는 덜컥 걱정이 되죠. 하지만 아이가 단번에 독립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따금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 떨 수 있고 그때는 다시 돌아와 잠시 비비며 쉴 언덕도 필요하죠. 아이가 부모에게 재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아이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번 후퇴하고 두 번 전진하는 아이의 성장을 믿고 아이를 안아주세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이 마음 읽기. 두려움과 불안이 강한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덩달아 초조하게 만들어요. 아이의 정서에 공감도 해주고 무섭지 않다고 설득도 하지만 늘 반복되는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에 짜증도 나고 무슨 상황에서든 용감하게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무서워서 하기 싫어. 유치원 무서워. 버스 무서워. 특히 늘 마주치는 것들도 두려워하고 낯선 것을 경험할 때 불안을 크게 느끼고 변화가 생길 때 미리 걱정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의 불안을 함께 견뎌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루 이틀의 행동이 아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해요. 매일 가는 유치원이 무섭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두려워 걷지 못하겠다는 아이를 그저 다독이고 지켜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이는 왜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1.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며 탐색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낯선 것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에 뒤로 물러서는 아이도 있어요. 이것은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에요. 별다른 이유 없이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기도 해요. 또 낯선 상황보다는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은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가 호소하는 두려움, 불안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면 그 아이는 다른 누구보다 신중할 가능성도 커요. 2. 아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능력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른보다 더 두렵고 불안해요. 어른은 경험이 많고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예측하는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인지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면 어른들은 층간소음이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짜증은 나도 무섭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 소리를 위층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아이는 괴물이나 공룡 소리는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특히 시간과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전조잡기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예측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조절할 수 없어 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물건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시기 특성상 박물관에 있는 동상이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실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른의 눈에는 전혀 무섭지 않은 것도 아이는 두려워해요. 이러한 인지적 특성과 한계 때문에 불안함을 어른보다 더 많이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3.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른들은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만으로도 진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또 진짜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영상이나 글을 보며 실제같이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꿈과 현실, 상상과 실제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꿈꾸거나 생각한 것을 진짜 있던 일로 착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엄마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면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만화 영화를 보며 공원에서 공룡이 걸어다닐 거라고 상상했던 아이는 공원에 가면 진짜 공룡이 나올까봐 무섭다고 떼를 쓸 수도 있어요. 아이의 불안은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을까? 1단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참기. 어른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아이가 느끼는 불안은 진짜가 맞아요.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려고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다른 친구들은 다 하잖아 라고 말하는 부모 마음도 이해는 가죠. 하지만 서둘러 감정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아이가 감정을 안으로 숨기려 할 수 있어요. 특히 기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의 경우 자신의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을 통해 배워야 해요. 아이는 불안을 표현하고 극복하면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줄 상대는 바로 부모여야 해요. 그런데 아이에게 무조건 안 무섭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나는 무서운데 왜 다들 괜찮다고 하지? 난 진짜 불안한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 숨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기회는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응석을 너무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른한테는 무섭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무서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이게 너무 무섭구나, 그래 무서울 수도 있겠다 정도로 공감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아이의 불안, 두려움에 대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하여 공감해주세요. 2단계.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해주기.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병원을 두려워한다면 병원 놀이를 하면서 아이에게 진료를 받고 주사 맞는 과정을 미리 경험시킬 수 있어요. 병원 놀이를 해도 아이는 여전히 병원을 두려워하고 주사를 맞을 때는 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놀이를 통해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병원에 갔을 때 마주할 상황을 사전에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라면 유치원 소풍 같은 특별한 이벤트나 하원을 시키는 사람이 달라질 때, 집에 낯선 손님이 올 때 같은 사소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리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인터넷으로 소풍 장소를 미리 찾아 보여주거나 이미 부모와 다녀왔던 비슷한 장소의 사진을 보며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특별히 아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물론 아이가 두려워할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가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신뢰감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미리 예측해 보면 아이가 낯선 상황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어요. 3단계. 아이에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기.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자. 라고 부모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소하게나마 아이에게 선택지를 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니 두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죠. 이럴 땐 어떻게 할까? 라고만 질문하면 아이에겐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택지를 몇 가지 제시해 주세요. 내가 하원버스 타는 것이 무섭다면 앞쪽 선생님 가까이에 앉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을 가방에 넣어뒀다가 무서울 때 꺼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덜 무서울 것 같니?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하는 방법을 만드는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어요. 4단계. 아이의 선택을 반복해서 되묻기. 그런데 내일 버스 타는 거 무서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불안을 호소하곤 해요. 이 끝없는 레퍼토리에 부모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답해주기보다 아이에게 엄마랑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라고 되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모르는 척하며 계속 불안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그 안에서 자신이 찾은 힘이 자꾸 되새기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아이 스스로 불안을 다룰 방법을 떠올리게 연습시키세요. 점점 더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데 능숙해질 거예요. 불안을 이기려면 시간과 반복이 필요해요. 아이의 불안이 그때그때 깨끗하게 비워지고 성큼성큼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도 한두 번만의 연습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이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겁쟁이 빌리라는 그림책을 보면 주인공 아이가 반복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걱정 인형을 만들어 걱정과 불안을 인형에게 덜어내도록 도와주었지만 아이는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걱정 인형이 걱정이 너무 많을까봐 또 걱정한답니다.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부모는 아이를 달래고 공감도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지루하게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확 생기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에게는 발판이 필요해요. 교육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아이가 발달하는 데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이에게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발달 수준이 있고 당장은 도달할 수 없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다고 보았어요. 비고츠키는 이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명명했는데 아이가 이 영역 안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만큼 발달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아동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유능한 성인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목표 지점에 손이 닿도록 도와주는 이 벽돌 한 장 정도의 도움을 바로 발판화라고 해요. 인지발달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감정을 배우고 두려움을 이기는 발달 과정에서도 이 발판이 필요해요. 아이가 두려움을 한 번에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놓아지는 벽돌을 밟고 올라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이 손이 닿게 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아이의 두려움을 바라보면 좋아요.
작은 공감, 격려, 지지가 그 순간에는 아이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발판을 하나씩 디뎌가며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만드는 중이니까요. 부모의 좋은 습관.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독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자꾸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나다 보니 부모도 지치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반복 경험을 통해 실제로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또한 점차 인지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도 자라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나아지는 중이지만요. 불안해하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의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채근하는 건 오히려 아이를 더 큰 불안에 압도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이에게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니까 아이에게도 잘해주시겠죠? 화도 안 내고 말이에요. 엄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 그럴 리가요 라고 대답하며 제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엄마인지 열심히 설명을 덧붙이곤 해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엄마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완벽한 모습을 그리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아이가 버겁게 느껴지고 엄마 노릇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 내 아이지만 예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왜 엄마가 되어 이렇게 살고 있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 아이가 아닌 일이나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참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 큰 죄책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라는 자책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완벽한 엄마는 정말 아이에게 좋을까?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이 지배받는 세상을 그린 영국 드라마 휴먼에서 아빠는 늘 바쁘고 정신없고 실수투성이인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녀 로봇을 구입합니다. 미녀 로봇은 아침 식사도 훌륭하게 차리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일도 절대로 잊지 않죠. 짜증도 화도 내지 않아요. 그런 미녀 로봇을 가족 모두가 좋아하게 되고 그 모습에 엄마는 큰 위기감을 느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미녀 로봇을 엄마보다 더 많이 찾거든요. 미녀 로봇은 다그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요리나 살림도 잘 못하고 늘 서두르고 정신없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로봇이 엄마 역할을 대체한다면 난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한 로봇 엄마와 나는 비교도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완벽한 로봇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며 언제나 화내지 않고 늘 상냥하다면 그 완벽한 로봇은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실망할 때 아이는 성장해요. 사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얼마간은 아이의 욕구를 알아채고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완벽한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 완벽한 엄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위니콧은 이것을 1차적 모성 몰두라고 부르며 엄마가 비정상적으로 아이에게 몰두해 아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직후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분리해서 단독으로 인지하지도 못하며 당연히 엄마라는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배고프고 졸리고 불편할 때 누군가가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아이는 만족감과 함께 전능감을 느끼죠. 이런 완벽한 모성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절대적인 의존의 시기를 보내게 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외부 세계와 자신을 구분하게 되고 엄마라는 타인의 존재도 이해하게 돼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는 1차적 모성 몰두 기간처럼 아이에게만 몰두하는 완벽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엄마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게 되죠. 아이의 욕구에 반응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엄마도 현실적인 피로로 한계에 다다르게 되니까요.
하지만 위니콧은 양육자에게 느낀 이 실망감으로 인해 아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지하기 시작한다고 보았어요. 적절하게 실망을 주는 엄마가 오히려 아이를 성장시키는 셈이지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 그리고 독립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때가 없을 수는 없다. 대학원 때 공부했던 위니콧의 정신분석학 책을 부모가 되어 다시 읽으면서 내 마음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때가 없을 수는 없다는 문장이 와닿고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늘 아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고 싶은 것은 부모의 바람이라지만 매 순간 늘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가끔은 밀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늘 품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한 안도감을 주지요. 모든 부모는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위니콧은 오히려 완벽함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고 부모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그 안에는 소유욕, 식욕과 미움도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과 피곤함, 나약함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이런 나약함은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에게는 실패하는 엄마가 필요해요. 만약 로봇처럼 완벽한 엄마가 있다면 아이는 완벽한 돌봄 때문에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할 수도 없고 세상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부모는 완벽하지도 않고 나를 때때로 실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아이는 비로소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위니콧은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실수하지 않는 엄마,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엄마, 헌신적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우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이를 안아줄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라면 충분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위니콧의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은 제가 엄마가 되어 부모 노릇을 하는 내내 조바심이 나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어요. 위니콧은 부모의 역할을 너무 막중한 일로 생각하면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과도한 목표는 세우지 말고 나답게 자연스러운 육아를 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동안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엄마들은 각자 가진 강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모성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감을 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완벽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위니콧의 충분히 좋은 엄마 의미를 떠올린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좋은 습관. 아이를 실망시키거나 아이에게 실수한 뒤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수습하며 스스로를 수용하는 부모를 보며 아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과 실수한 뒤 마음을 추스르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네,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봤습니다. 몇 부분만 읽어봤는데 저의 요즘 상황하고 좀 잘 맞는 부분을 골라서 읽은 것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어린이집 가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앞으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희망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이한테 실수 많이 하잖아요. 화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린 부분이어서 일부분만 읽어드린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책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새벽 1시
10시가 넘은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